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최수용의 이슈 핵펀치 많이들 기다리셨죠?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최근담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지은, 수심불보, 원칙, 천역보지, 문인지약, 순불의, 선칙, 현역의지, 차각지극, 박지우야, 의절, 계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소 어렵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담 194번 은혜와 원한의 차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남의 은혜를 받고는 비록 깊더라도 갚지를 않지만 원한은 얕아도 갚는다. 남의 악함을 들었을 때는 비록 명백하지 않더라도 의심치 않지만 착함은 뚜렷해도 의심을 한다. 이것이야말로 각박함의 극치이고 경박스러움이 심하니 마땅히 경계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은 물에다 쓰고 원한을 산 것은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은 신세는 얼른 잊어버리고 한 번 산 원한은 두고두고 잊지 않는다는 심리를 비아냥대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인 세상 사람들의 공통심리라고 한다면 실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또 남의 불행으로 자신의 행복을 삼는다면 이른바 상대적인 심리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이것이 심리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비극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건만 남의 악평은 검증 없이 믿으려 하면서도 남에 대한 선평, 선한 평가는 잔뜩 의심하는 세태이죠. 실로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도 이 새만금 잼버리 행사를 두고요, 비평을 막 합니다. 비평을 하는데요, 다 자기 입장에서만 바로 보고 비평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문재인이라고 하는 천하의 짐승만도 못한 자가 거짓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찬탈을 했죠. 그리고 5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평양으로 혼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국민들이 많이 겪으셨는데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가슴 속에 한이 맺히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민들, 없이 살고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가슴에 한이 맺히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한시를 읽고 하면은 한시를 답해주던 우리 애청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지금 여기 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아시아투데이의 굉장히 열성 팬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없어진 아마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런 채팅창 내지는 다른 곳에서 어떠한 다툼 내지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이 듭니다. 만약에 지난번에도 이 생방송 시간에 들어와서 욕설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제발 이런 그 채팅창이라든지 우리 아시아투데이 독자들 사이에서는요,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역사를 보면 제가 이제 한을 품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길장자, 한스러울 한자, 노래가자 써서 장한가라는 것이 예전에 당나라 때 시인 백거이가 지은 게 있는데 그 마지막 네 구를 보면요, 제천 원작 비익조요, 제지원이 열리지라, 천장지구 유시진한데 차한 몇몇 무절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즉 하늘을 나는 새가 되면 비익조가 되고 땅에 나무로 나면 열리지가 되고 천지 영원하다 해도 다 할 때가 있겠지만 이 슬픈 사랑의 한 끊일 때가 없으리. 이건 보면은 이렇게
연인들 간의 시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당나라 절세미인 양귀비와 당나라의 임금 현정관의 애절한 사랑을 그렸다는 그런 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요. 모래된다? 절대로 국민들 가슴 속에 한이 맺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실, 그리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소위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먹으면서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을 받들어 섬기면서 국민들의 삶과 국민들의 생활이 편하고 그리고 안락하게 쾌청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봉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마치 부리면서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을 올린 것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실에 침투한 간첩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미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의 말을 인용해서 조만간에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이미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 내부에서도 중국과 북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실 내부에도 간첩들이 우글우글 득실거린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가 한국에서도 소리소문 없는 전쟁이 터질 수 있다고 예상을 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는 미국이 직접 북한을 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북한 괴뢰 집단이나 중국의 공산당들이 그들의 공작원 간첩들을 대한민국으로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내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미국의 정보 당국에서는 매우 unstable, 매우 지금 안정되지 못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unstable 하다는 얘기는요. stable 하다란 말에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바로 정치적인 급변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조기에 무너져 내려서 붕괴될 수 있다는 그런 예상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자유우파 세력들, 보수 세력들에게도 이와 같은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이런 언지를 물밑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을 못 알아들으면 그리고 감지를 못하면 그거는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삶도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냥 경찰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들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나라의 정치 문화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는요. 내년도 4월달 총선에서 여러분들의 주권을 그야말로 현명하게 지혜롭게 선용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가끔 오해를 삽니다. 그리고 당신은 말이야 윤석열 정권이 조기에 붕괴되기를 원하느냐고 이렇게 따져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이러한 무지한 사람들의 과잉된 충성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대통령이 오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또한 윤석열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국민들 중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재수없고 불길한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미리 보고 미리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하는 게 뭐 살짝 무슨 연필칼에 비는 정도가 아니라요. 대검에 목이 날아가서 죽음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좀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이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화폐라는 거 국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 화폐의 이름은요 영어로 CBDC가 되겠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는 그런 디지털 화폐인데요. C는 Central, B는 Bank, D는 Digital, C는 Currenc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요 기존에 우리가 실물 화폐가 있죠. 동전도 있고 종이돈도 있고 이런 실물 화폐가 있는데 이런 실물 화폐와는 다르게 이 화폐의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이 되고 또 이용자 간에 이 자금 이체 기능을 통해서 지급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화폐를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 지급을 하고 받고 이런 물물 교환 형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 안에 저장된 화폐를 가지고 돈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신분증, 우리 아이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디지털 신분증으로 보급해서 휴대폰 안에 자기의 신분증을 들고 다니게 되죠. 또 신분증과 화폐의 기능을 모두 대체하도록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디지털 화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디지털 신분증 정책의 핵심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없는 세상에서 신분증도 들고 다니지 않는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 자, 요즘에 현금을 안 받는 버스와 현금을 안 받는 가게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자고 바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무에서 이를 추진하는 관료들이 뭐다? 간첩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중국에 의해서 포섭된 간첩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스카이 대학 출신이거나 아니면 고시를 패스했거나 이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씩 해외 공간에 가서 근무했던 경력도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러한 디지털 화폐의 위험성을 지금 경고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은 북한 괴뢰와 중국 공산당의 EMP 공격에 매우 취약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EMP 공격이라는 건요, 전자기 펄스 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 Electromagnetic Pulse, 그러니까 전자기 펄스의 줄임 약자가 바로 EMP 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북한 괴뢰나 중국 공산당에서 파견한 간첩 공작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들어와 있죠. 자, 그런데 이들이 들어와서 획책하고 있는 지하망에서 언제 어디서 이와 같은 EMP 공격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전자기 펄스라는 거, 이 전자기 펄스는요, 핵무기로부터 발생하는 일종의 진폭이 작은 감마선이라고 하는데, 이 파동은 전자기기의 과전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파손을 일으키게 합니다. 전자기 펄스는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들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무기를 개발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고 나날이 더 발전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 여러분들의 휴대폰 안에 돈과 신분증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 북괴의 혹은 중국의 EMP탄 공격을 받을 경우에 휴대폰이 망가지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돈과 신분증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휴대폰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자화폐 칩과 신분증 칩을 몸속에 넣고 다니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EMP, 전자파 펄스의 공격을 받게 되면요, 서울시 면적의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고장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설령 여러분들 몸에 심겨진 칩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강원도 동해안 지역이나 서해안 태안반도 혹은 남부 한류 수도에 놀러를 갔다가 만일 북한 괴뢰나 중국 공산당이 쏜 EMP탄 공격을 받게 되는 경우에 현금과 플라스틱 신분증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집으로 귀가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돈이 모두 휴대폰에 칩 상태로 들어가 있고 또 이 전자파 공격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먹통이 되었을 때 실질적인 현금이 없으면 차도 탑승할 수가 없고 빵 하나 물 한 병 사 먹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서울까지 몇백 킬로가 되든지 걸어와야 할 텐데 잘못하면 걸어오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겠죠. 또 만약에 오다가 다행히도 탈진해서 쓰러져 있을 때 경찰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신분증 검사를 하고 집에 연락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자, 디지털 신분증이 먹통이 되어 있다면 무엇으로 본인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있을 경우에 경찰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도움을 청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직 디지털 신분증만 가지고 있다가 먹통이 되면 경찰한테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게 됩니다. 또 몸에 심은 전자신분증이나 휴대폰에 들어있는 전자신분증 모두 먹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까? 혼란이 가중되고 테러가 발생해서 여러분들이 죽어나가도 전자신분증이 먹통이 되면 여러분 신원을 확인할 길이 없어지게 되게 됩니다. 플라스틱 신분증이 있으면 현장에서 즉각적인 신원 확인이 되겠죠.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국가 전체가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 살고 있는 수천억 원을 갖고 있는 부자가 강원도 동해안에 놀러 갔다가 굶어 죽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천억 원대 부자와 거지가 어느 날 갑자기 평등한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듣던 평등을 외치던 평등한 사회가 될 경우에 과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만족해하고 기쁘시겠는지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강남에 빌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매우 좋아할 수도 있을까요? 총선 때 이 점을 더불어민주당이 물고 늘어지게 된다면 또 윤석열 정권 혹시 여당이라고 하는 여당 같지도 않은 국민의힘이 참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천만 원이라도 본인 자기 자신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북한 괴뢰와 중국 공산당의 전자파 공격 한 방에 자기 재산이 영원으로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광분할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설익은 것을 정책이라고 갖고 나온 윤석열 정권을 또한 심판할 것입니다. 자, 국민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야, 그 서울대 나온 그 잘난 놈들이 만든 정책이 고작 이따위야?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께서 화를 낼 것이고 또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이렇게 거짓으로 선전선동하게 되면
내년도 총선은 보나마나 국민의힘이 참패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레임덕에 들어가게 되고 또 끌려 내려와서 박근혜 대통령처럼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됩니까? 김건희 여사 역시 감옥에 가게 될 것이죠. 최악의 경우 김 여사 또한 감옥에서 모종의 불순 세력들에 의해서 자살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왜? 2009년도부터 북경까지 찾아가서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 MOU를 맺고 또 작년에는 100여 명의 국계가 중국 공산당과 뭐 한중 의원 연맹인가 이런 거를 만드는데요.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 35명이 함께 동참을 해서 한중 의원 연맹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계열의 범야권 180석, 국민의힘 최소 35석, 합하면 215석. 이 자들이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광분할 텐데 그러한 일도 과연 그냥 우리가 예상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 안에도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때 출세했던 그러한 자들이 많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무너뜨리고 좌파 정권에 또 한 번 빌붙어서 한자리 얻어먹고 일부러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실 혹은 비서실, 안보실 이런 곳에 과연 얼마나 많은 이러한 이중의 가면을 쓰고 있는 자들이 암약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 수요를 셀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요, 국가가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 털끝만큼도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자리 보존과 나의 출세와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 없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 지금 기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내년도 총선에서 참패하도록 치명적인 실수를, 치명적인 정책을 일부러 실수를 가장해서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화폐 정책의 위험성을 윤 대통령께서 알아야 될 텐데 과연 지금 윤 대통령이 이 점에 대해서 얼만큼이나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네요. 꼭 윤 대통령도 이 디지털 화폐 정책, 디지털 신분증을 굉장히 우려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1950년 6.25 사변 당시 대한민국을 침략한 298만 명의 중국 인민해방군들이 이 한반도를 침략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서울을 빼앗아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사후퇴를 또 하게 되죠. 그때 그 침략을 진두지휘했던 자들은 누굽니까? 중국 공산당의 인민해방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국 공산당의 수계, 국가주석이라고 하는 시진핑의 기념관이 어디에 있다? 바로 서울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다. 그런데 건국의 아버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은 고사하고 동상 하나 없는 곳이 서울대학교입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가 중국 공산당의 하부 교육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평가가 됩니다. 소위 서울대학교 출신들,
특히 고시를 합격하고 지금 고위관직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있는 이런 서울대 출신들의 머릿속에는 사실 머리 대신에 다른 언어를 쓰고 싶은데 우리 아시아 투데이 방송의 품격을 생각해서 그 머리에 다른 속어는 생략할게요. 그 서울대 출신자들의 머릿속에는요. 애국, 헌신, 소명, 희생 이런 가치나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에 과거 지금 법인으로 바뀐 서울대학교가 과거에는 국립서울대학교였어요. 그래서 정문에 기업, 시옷, 디귿을 상징하는 정문이 철로 커다랗게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국립서울대학교가 아니라 국자 대신에 계집, 서울자 대신에 술, 그 다음에 대학교 대신에 돈 이렇게 술, 돈으로 취약되는 그런 학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 계집, 술, 돈 대신에 공산당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지금 서울대학교라고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다른 친구들 지지 밟고 오직 내 자식만 높은 성적 받아서 서울대학교 보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좀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키십시오. 밥상머리 교육 시키시고 밥 먹는 예절, 어른들 앞에서 소리내서 왁작왁작 씹는 것 못하게 하시고 어른들께서 손대지 않은 반찬에 대해서는 젓가락조차 대지 않는 그런 엄숙함과 진지함을 집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키시려면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께서 먼저 이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자녀 교육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대한민국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대형 범죄 사건에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끼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수십 년 징역형을 때렸던 것들도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또 돈 받고 재판 거래를 한 것도 서울대학교 출신들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실제 보십시오. 민간 기업에서는요. 임원급의 중요한 자리에 서울대학교 출신들을 잘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서울대학교에 나온 자들이 언제 뒤통수를 치고 회사를 들고 튈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묻지마 살인을 했던 자들이 바로 서울대학교 카르텔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러한 자들이 정치적으로 묻지마 살인을 안 한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돈을 지불한다면 이 자들은 또 다시 그런 묻지마 살인을 감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중국 공산당에서부터 돈이 지불돼서 올 것입니다. 경찰 또한 부패해서 경찰 그 청장을 임명하는데 그 경찰 무슨 위원회가 하나 또 있죠. 거기는 또 민변 출신이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윤희근이라고 하는 경찰청장 중국의 사회과학원을 법학 석사로 졸업했다는데 여기는 지금 중국 공산당에 해외에 보내는 간첩 양성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다 하죠. 자, 그러면 윤희근 경찰청장이 진짜 석사 학위를 받은 것만큼 중국어 실력이 장문하고 표현하고 또 토론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언제 한번 만나면 중국어로 윤희근에게 중국어로 질문을 해서 과연 석사 학위를 받을 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이 고시를 붙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윤 대통령이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충성을 바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했듯이 이 스카이대학 출신의 이 머리 좋고 세상에서 실력 좋다는 이런 사람들은요, 무엇에 충성을 합니까? 돈과 권력에 충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정권을 붕괴시키는데도 오히려 지금 두 가지 얼굴로 지금 윤 대통령 주변에서 암약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내가 이렇게 디지털 화폐를 권장하고 추천하고 건의해서 이 나라의 정권의 불안정을 우리가 마련했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자랑하면서 이런 좌파 정권을 우리가 또 창출했다, 또 이렇게 기여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자랑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이 어찌 보면 매우 지금 위험한 상황에 지금 코너에 몰려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최근에 심평이라고 하는 변호사께서 재미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주셨어요. 무슨 뭐 큰아이의 혼수를 마련하러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썼던데 사실 그게 아니라 국민의 힘을 깨고 새로운 제3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정당 조직을 만들려는 그 시운전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요, 이러한 그 유사시의 사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들 하시고 국민의힘에 줄 서는 일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윤 대통령이 뛰쳐나올 제3지대 그 공간을 빨리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 탄핵되는 환경을 보고 분통이 터지고 또 태극기 들고 이 길에 나와서 외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비상 뗏목을, 비상 대책을 미리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뒤를 이을 만한 제2인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이나 행정부 고위직에 있는 자들은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좌파 정권에 윤석열 대통령을 팔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가룟 유다가 은화 2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또한 그 자들에 의해서 지금 윤석열 무슨 윤핵관이다 뭐다 하고 떠들고 있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팔려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내년도 총선에 출마한다고 법무부 장관직을 스스로 내려놓는 순간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파상 공세를 막아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무너져 내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간악한 무리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사람을 제거할 때는요 주로 쓰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 제거해야 될 대상자를 높은 자리까지 이렇게 올려줍니다. 올렸다가 바로 등 뒤에서 밀어버리죠. 즉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63 빌딩 옥상까지 떠밀어 올렸다가 뒤에서 밀어서 떨어져 죽게 합니다. 그러면 젓가락으로 집어야 됩니다. 자, 이것처럼 그 방법이 지금 뭐냐 하면요, 바로 이 디지털 화폐 CBDC와 전자신분증 제도를 실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 먹통이 돼서 국민들의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신분증도 사라집니다. 사회가 혼란을 맞이하게 되고 그 혼란은 더욱더 가중되겠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이 붕괴되고 다시 좌파 정권이 탄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서울대학교 출신들이라는 그런 참모들, 비서, 보좌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좌파들한테 팔아 넘겨버리고 또 그들은 또 좌파 정권에서 또 한 자리, 또 한 번 비루하게 호구지책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빅딜을 쳤다고 보시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도 서울대학교 출신 참모들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키는 이런 허튼 수작, 비밀 지하 공작을 하고 있다고 보고 철저한 대비를 하기 바랍니다. 특히나 김용현 우리 그 경호처장께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순한 경호만 하지 말고 대통령과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위하기 위해서 바로 지근거리에서 그 임무를 다각도로 잘 전개해 주시고 기민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5년간 무사히 정권을 잘 마무리하고 멋있는 마무리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윤석열 정권에서 이 디지털 화폐 CBDC와 디지털 신분증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 이러한 자들을 모두 어떻게 한다? 해고시켜라. 축출해버려라. 제거해버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칫하다가는요, 단 한 방에 윤석열 정권이 훅 하고 부지불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매우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진짜 윤 대통령을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윤 대통령에게 충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서울대학교에 가보면요, 전부가 다 1등을 했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로부터 너는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 가거라. 그리고 서울대학교 가서 높은 자리에 가고 출세하기 바란다. 이런 교육을, 가치 없는 교육을 대부분 집안에서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서울대학교 가서 고시 붙거나 교수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남들이 갈 수 없는 좀 비교적 높다고 하는 자리를 그렇게 가서 자리 차지만 하면 되는 걸로 알죠. 자, 그러니까 국민이 뽑아줬던 대통령조차 팔아먹고 재판 거래도 하고 부정부패를 해도, 자,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서울대학교도 갔고 출세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짐승만도 못한, 금수만도 못한 그런 것들이 서울대학교 출신들 중에 가장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먹었던 자들이 전부 다 어디 출신들입니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그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안 팔아먹겠습니까? 이 법적 카르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조차 자기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묻지마 살인을 한 것들이 서울대 출신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인데 윤석열 대통령 안 팔아먹을까요? 그리고 이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신분증은 북한 괴뢰와 중국 공산당들의 EMP탄, 전자기 펄스 공격 한 방에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국가 전체가 혼돈의 도가니로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자들이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경찰, 통일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색출을 하되 이들의 과연 누구와 지하로 연결이 되어 있고 어느 쪽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지를 색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해외에서 대사관에 나가서 해외 공관 근무를 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반드시 거짓말 탐지기를 태워서 우리의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포섭된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국가정보원부터 시작해서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또 과학기술부, 또 식약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거의 모든 부서에 국회에서 나가는 입법관, 이런 자리도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적들과 그리고 우방국의 정보기관에 의해서 감염되고 포섭되어서 이 나라의 정보를 퍼다 주는 자들이 대단히 많이 암약하고 있다는 점을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된 까닭은요. 지금 오늘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잼버리 대회가 완전히 파행으로 지금 끝났습니다. 전 세계에 조롱거리가 되었고 웃음거리가 되었고 이 나라의 품위와 격조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그야말로 망신 중에 대망신을 당했던 일을 우리 현재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난만 하고 욕만 할 게 아니라 반드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백약으로 쓸 수 있는 게 국내 정보 기능을 다시금 재생시켜서 꼭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못하면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요 화제를 좀 넘겨서요 이스라엘의 반 네타냐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 괴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 인공기가 등장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현지에서 오는 뉴스나 이런 것들이요 그만한 까닭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기도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현재 이스라엘 총리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예요. 또 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우파 연정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 사법이 무력화시키는 이런 입법이 계속된다. 그렇게 되면 내각에 대한 그 견제 권한이 축소돼서 북한과 같은 그 독재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인공기를 흔들었다고 하는데요. 잠깐 여기서 베냐민 네타냐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네타냐후, 베냐민이라는 이름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막내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바로 위에 요셉과 같은 대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요, 가정사가 있습니다. 그의 형 요나단 혹은 조나단이라고 합니다. 이 요나단 네타냐후와 함께 미국의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1960년대에 나라가 전쟁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타냐후 현재 조나단과 그리고 베냐민은 국가로 다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갔던 길은 샤이렛 메트칼,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정말 천하무적의 특수부대가 되겠는데 그 샤이렛 메트칼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형 조나단이나 동생 베냐민은 그 샤이렛 메트칼 군 조직에서 아주 혹독한 군사훈련과 또 야전 생활을 하게 되죠. 자, 그러던 중에 1976년 엔테베에 이스라엘 국적 항공기가 불시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배경을 살펴봤더니 팔레스타인 무장 게릴라들이 이스라엘 항공기를 하이제킹, 항공 납치를 해서 여러 국가를 돌고 돌아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때 엔테베라고 하는 그 공항에 불시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기관 모사드와 그리고 특수부대 샤이렛 메트칼은 이스라엘 국민들을 구조하기 위한 비상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대략 소요된 시간이 아마 일주일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지에 파견 나가 있었던 비밀 공작 요원들과 또 이스라엘 본부에 있는 비밀 공작관들 그리고 특수부대 요원들 샤이렌 메트칼이 협업을 해서 이 작전을 계획을 세웠고 마침내 전격 작전을 실행을 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을 전원은 하지 못했지만 불상사로 4명 정도가 사망한 최소한의 피해를 냈지만 어쨌든 나머지 국민들은 무사하게 안전 구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팔레스타인 게릴라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비행기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가장 먼저 들어갔던 그 팀장, 대장이 있었어요. 그자가 누구냐면 바로 현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형님 되는 조나단 혹은 요나단 네타냐후가 되겠습니다. 그 네타냐후 대장은 나를 따르라 팔로우 미라고 하는 구호를 들어가서 히브리 말로 전부 엎드리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소리를 지르면서 그 말을 듣고 엎드리는 이스라엘 승객들은 안전하게 조준을 안 하고 이렇게 논에 삐쩍 올라와 있는 피처럼 서 있던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을 향해서 총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팔레스타인 피에로의 무장 게릴라들을 전원 사살을 하는 그런 쾌거를 올렸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가장 먼저 비행기를 치고 들어갔던 대장 요나단 네타냐후가 그만 목에 관통상을 입고 결국 살아나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는 그와 같은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집안의 가정의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즉 노블리스의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즉 배운 자, 가진 자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먼저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와 그 정신이 되겠는데요. 이 노블리스 오블리스를 실천한 바로 그런 집안이 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집안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이 총리도요, 이 특수부대 출신이고 다만 모사드 출신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이스라엘의 국가 지도자들이 되려면요, 이런 그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부터 선별된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전에 먼저 군대부터 가서 군사훈련을 통해서 담금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체력이 뛰어나고 정신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별도로 샤이렛 메트칼 같은 특수부대에 가서 그야말로 육, 해, 공 모든 영역에서 작전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끔 특화된 군인으로 거듭이 납니다. 그리고 나면 그 학생들을 다시 국립 히브리 대학이나 이스라엘 최고의 대학에 보내서 각 분야에 있어서 전공 공부를 시키게 되죠. 그 또한 국가에서 학비도 다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성된 최고의 인재와 두뇌들이 이스라엘의 산업계, 과학계를 이끌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나고 담력 있고 용기가 있고 뛰어난 체력과 정신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어딜 간다?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 공작 조직인 모사드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사드는요, 일당백, 일기당천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즉 우리나라로 치면요, 해군 특수전 여단, UDT 실과 또 육군 특수전 사령부, 특전사, 또 해병대 특수수색대, 정보사의 HID, UD와 같은 그런 특수훈련을 받고 그리고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 교육을 받은 지성과 야성, 무력을 겸비한 그야말로 리살 웨폰, 살인 병기들로 조직된 것이 이스라엘의 모사드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비밀 첩보 공작 조직이에요. 자, 이러한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나온 자들이 이런 총리도 배출을 하고
모사드에 국장도 배출하고 하는데 제가 왜 국민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지금 인공기가 지금 이스라엘 시위 현장에서 나왔다고 하지만은요. 이것을 단순하게 이 인공기 등장한 것만 보고 야 저기도 뭐 좌경화되는 거 아니야? 뭐 너무나 네타냐후 총리 정부가 우파에 연정하면서 극으로 치닫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를 하실까봐 제가 오늘 이 화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재 국가하고 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대교는 아직도 예수를 거부하고 신약 성경을 거부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요. 이 이스라엘 이 국민성 자체가 이 민족 자체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에요. 시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독재국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는 이런 제안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코리아 이스라엘 원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키온이라고 하는 이런 그 모임이 발족이 됐어요. 지금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는 그 계획을 지금 수립하면서 저에게도 참여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지금 문자가 와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지금 문자를 받았는데요. 국민 여러분, 우리와 같은 위도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한국 서울에서요. 서쪽 방향으로 쭉 가게 되면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오른쪽 방향 동쪽으로 쭉 가게 되면요. 거기에는 워싱턴 DC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은요. 같은 운명과 같은 조직을 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이스라엘보다 더한 강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우리의 양심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도덕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윤리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 직전에 디지털 화폐 얘기를 하면서요. 서울대학교 욕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있어서도 거기는 모교이기도 합니다만은 욕을 하고 자꾸 각성하도록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깨어나질 못합니다. 깨어나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는요. 소수의 엘리트들만 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건 이 나라 국민들이에요. 이 나라 전체 국민들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토 위에서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가지고서 국가를 형성해서 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대학교 나온 애들이 다예요? 고시 붙으면 다예요? 그런 친구들이 뭐 윗자리 올라가서 함부로 끌고 가서 죽음의 길로 낭떠러지를 끌고 가도 거기에 레밍들처럼 끌려가서 다 함께 죽을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우리들 쓸데없는 물질 세계에 미망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우리의 정신문화, 우리의 도덕, 우리의 가치관, 이 아름다운 홍익인관, 제세이화에 우리 단군 할아버지께서부터 말씀했던 우리의 건국 이념을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제가 간곡하게 국민 여러분께 외람되지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화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북쪽에서 지난 7월 27일 그 전승절이라 그러면서 이놈 자식들이 또 까부는 짓을 했죠. 그런데 거기 봤더니 나온 그 글로벌 호크 비슷한 그런 무기들이 있어요. 또 MQ-9 우리가 보통 리퍼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그 무인 비행기를 띄워서 적들을 제거할 때 쓰는 그런 무기가 될 텐데 이것들이 지금 북쪽 아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날 보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리지만 그
러시아나 중국 형님들을 모셔다가 좌우에 배속시키고 그렇게 열병식을 진행한 이유가 있죠. 김정은이가 죽기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겁에 질려있는 아이예요. 아이죠. 40살도 안 됐으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놈이죠. 이런 놈들이 지금 토미니스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후원금을 보내주셨네요. 그런데 자 여기서 말이죠. 얘네들이 지금 새로운 무기라는 것을 좀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굶주려서 지금 아사자, 배고파서 죽어가는 나라가 바로 어디입니까? 북한 괴뢰 도당들이 있는 저 북쪽 지역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돈잔치 벌리는 열병식을 해요. 자, 그런 점부터 보죠. 왜 가능하죠? 이러한 돈이 들어가는 이러한 열병식이 무엇 때문에 북쪽에서는 가능한지 국민 여러분 아시죠? 그게 바로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시작점입니다. 뭐냐? 북은 불법,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경제력을 착취를 합니다. 어디에서? 해외에 있는 은행이나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 돈을 훔쳐서 착취를 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한민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시장을 통해서 이것을 팔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달러로 환전한 이후에 다시금 세탁을 또 하죠. 그리고 그 세탁한 돈을 주로 중국이나 홍콩 지역으로 보내고 다시 그 지역으로부터 저쪽에 두바이, 카라치, 다마스커스, 테헤란 이런 중동 지역으로 다시금 보내어서 돈을 10번 정도 추가적으로 자금 세탁을 합니다. 그렇게 세탁된 돈들이 다시 중국 지역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중국에서 현찰로 돈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진 돈은 가지고 무기 생산에 필요한 많은 돈들이 그런 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북한 괴뢰 도당들의 국가 수입의 주요 원인은요. 암호화폐 시장을 이렇게 세탁을 통해서 벌어들인 것도 있지만은요. 또 가짜 지폐, 위조 화폐, 슈퍼 100달러라고 하는 이 슈퍼 달러를 찍어내는 그 일을 어디서 한다? 북쪽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짜 돈을 만들어서 국제시장에 유통시키고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오는 이러한 범죄를 태연하게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막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 막을까요? 머릿속에 뇌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자들이 국가기관에서 소위 고위공직자라 그러면서 암약을 하고 있고요. 정치를 한다고 여의도에 기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을 갖다가 재판한다 그러면서 돈 받고 재판하는 그런 더러운 쓰레기들이 사법부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렇게 지금 북쪽 아이들이 미국이 생산 보유하고 있는 그 무기들과 즉 북한판 글로벌 호크라고 불리는 샛별4 그리고 북한판 리퍼라고 불리는 샛별9 이와 같은 중대형 무인기를 대중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신형 전차 그리고 미사일도 전시를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기엔요, 진짜 충격인 것은요, 우리 M2020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인 신형 전차였는데요. 이 전차를 보니까 한국의 K2 흑표 전차 혹은 미국의 M1 에브람스 전차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외양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진 포탑에다가 증가가 된 장갑, 또 심지어 아직 한국군도 100% 다 도입을 못하고 있는
능동 방어 장치까지 지금 탑재를 하고 있는 이런 M2020 전차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건 충분히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건네준 그 USB 안에 대한민국의 이런 방위산업체를 해킹해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소스 코드나 패스워드가 담겨져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것들이요, 문재인이 넘겨주고, 그리고 이 북쪽 애들이 이 해커 부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조직으로 지금 발전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지금 뭐 러시아다, 미국이다, 중국이다, 뭐 일본, 한국 가릴 것 없이 훔칠 수 있는 회사는 다 뚫고 들어가서 이와 같은 도둑질, 노략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이번에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러시아 형님, 중국 형님들을 모셔다 놓고 이와 같은 일을 벌리면서요, 이 북한 아이들이 한 짓을 보았더니요, 이 초음속 미사일 또한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북한판 토마호크, 우리 보통 그 순양하고 있는 그 저고도로 날아가는 그런 토마호크 미사일이죠. 그와 비슷한 화살 순항 미사일, 그리고 헤일 핵탄도 탑재된 수중 드론, 이런 것들 또한 중점적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김정은이는 북한 괴뢰와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가 공동전선을 이루어서 반미 연대에 앞장을 서고 있다. 우리는 결연코 너희들과 잘 대결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아마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언제까지 보고 이렇게 강 건너 불보듯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장 보수 정론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아시아 투데이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가성비가 높은 비밀 공작, 외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북의 주요한 기지와 주요한 인물들을 제거해야 되는 비밀 공작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가장 높은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가성비가 가장 높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성비가 가장 높은 방법으로서 적의 소수 인원과 적의 핵심 지역을 파괴, 잿더미로 만드는 비밀 공작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못하게 되면요, 우리 후손들로부터 도대체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뭘 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뭘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 후손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즉, 욕먹기 싫어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 후손들에게 욕먹는 것이 두려워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도둑질과 노략질을 통해서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괴뢰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평안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머리 위에 용광로를 이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북한의 핵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무슨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이라고 핵 협상 그룹인가요?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해서 최근에 뭐 회의를 하고 켄터키 워해어급 잠수함이 부산에 오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런 전략 잠수함 SSBN이 다녀가면 핵이 없어집니까? 그리고 NCG 핵 협의 그룹 이런 회의하면 북의 핵이 사라집니까? 자, 근본적으로 북쪽에 있는 핵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불덩이를 머리에 이고 용광로를 머리에 이고 저 승냥이들이
달라고 지저대고 앙앙거리면 또 퍼다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죠. 이미 이 나라를 그렇게 망국으로 돌려버린 북한이 자랑하고 있는 그들의 간첩,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벌어졌던 그 도둑질과 헌납하고 있는 그런 망국의 짓거리들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망가지게끔 한 시발점은요, 87 체제입니다. 소위 광주 5.28로 대변할 수 있는 소위 민주화 세력들이라는 건데요. 그 민주화 세력이라는 것을 만든 자가 누구예요? 바로 김영삼 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올바로 인식을 하고 김영삼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갖가지 만행과 도둑질에 대해서 시간은 지났지만 분명히 이거에 대한 심판과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김대중과 김영삼은 국립묘지 있으면 안 됩니다. 대신에 지금도 옥합 단자에 화장한 채로 연희동 자택으로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와 있는 전두환 대통령이야말로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미국에서 이번에 그 MQ-9 리퍼와 유사한 그 샛별 9이라고 하는 이 북한이 만들어낸 이 무인 비행기, 그리고 글로벌 호크와 비슷한 이 북한판 글로벌 호크, 이런 것들이 지금 도적질되어 있는 데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인식을 지금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이대로 넘어가면 큰일이 납니다. 특히나 우리 지금 보면은요, 북에서는 그 임업 현장에서 나무를 벌채한다고 하는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대형 트럭을 가져다가 이것을 개조해서 미사일 발사 이동형 차량으로 개조를 합니다. 보통 TCL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제가 지난번에도 그 바퀴만 해도 1만여 개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대당 30개씩을 타이어로 장착한다 하더라도 1만 개 나누기 30개 하면은 대략적으로 몇 대 정도의 이동형 발사 차량이 나오는지 아마 셈이 나오겠죠. 이 정도로 북쪽 아이들은 벼랑 끝에 서서 같이 죽자, 나 혼자 죽을 순 없으니까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NSC 회의나 하고 또 뭐 유엔에 가가지고 뭐 결의문 뭐 채택하고 이런다고 해서 북쪽의 핵이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집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없애라고 국민들께서 그 비싼 혈세를 피땀 흘려서 국민들이 일을 하시고 그것을 국가의 세금으로 냈죠. 그 세금 먹고 사는 덕분에 국방부도 존재하고 국정원도 있고 대통령실도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뭐 외교부, 뭐 통일부도 다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밥을 먹고 밥값을 못하면은요, 야, 이거 진짜 나라의 미래는 누가 지킵니까? 소는 누가 키울 겁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요,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암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미연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북한 지역을 우리가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북한에 살고 있는 인민들까지 다 죽이는 걸로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멀쩡한 인민들을 왜 죽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생산 기지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북쪽에서 죽여야 될 놈들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김정은, 그리고 그 일가족, 그리고 김영철, 이 같은 더러운 자들, 또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개소리 짓거렸던 이성건이 같은 저런 멧돼지 새끼들, 또 남조선 공작을 하는 김성애 같은 애들,
뭐 그런 그 김정은이 옆에 빌붙어서 이 한반도를 적화시키는데 광분하고 있는 그런 소수의 몇몇 놈들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기지를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전면전 벌어질 거 각오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미국 측에다가는 우리 요원들 잠시 파견시키고 다녀오마 하고서 가서 무자비하게 폭격하고 때려 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네? 지금 보니까요 오늘도 지금 뭐가 또 제가 지금 보지를 못했는데 뭐가 또 안에서 좀 시끄러움을 만들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경고드립니다. 그 어느 쪽에서 오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무섭습니까? 조선족입니까? 아니면 개딸입니까? 아니면 북조선에서 보내온 남파 간첩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겁먹고 부들부들 떨면서 여기 와서 이렇게 난동질 필 것 같으면요. 방법이 있죠. 김정은이한테도 대고 개수작 떨지 말라고 욕을 해야 되겠죠. 응? 그런데 지금 중국 욕을 못하고 북한 욕을 못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중국 공산당, 즉 안미 경중하면서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완전히 개소리 헛소리 망언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중국하고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비평을 못하면서 천멸중공 얘기를 못하면서 차이나 아웃을 하지 못하면서 무슨 자유우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빨고 그렇게 해요. 그거 하면 안 되죠. 예? 자신의 존재, 자신의 이 소위 말해서 아이덴티티, 자신의 그 주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그런 얘기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화국이다 얘기할 때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건요. 분명하게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제도 하에서 소위 양당 정치라든지 다당 정치라든지 간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공개적인 시장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뒤에 숨어서 호작질하고 음해하고 몰래 뒤에서 칼로 쑤시고 도끼로 찍고 하는 이러한 비열한 것은 결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만약에 우리 아시아투데이 방송에 들어와서 난동을 핀다 그러면 아니 될 얘기죠. 자, 겁이 나겠죠? 겁이 날 겁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도 시청자 수가 안 늘어나요. 그리고 광고도 안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두렵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 나라에서 소위 자유우파의 정론을 펼 수 있는 그런 언론사가 아시아투데이가 어찌 보면 유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도요. 때로는 비열하게 숨어버리는 그런 보도를 해요. 똑바로 된 객관적인 보도를 안 하는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팩트를 객관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을 잡아놓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원성이 나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으로 Disaster of Moon, Calamity of Moon 해서 문의 재난, 문으로 말미암아서 야기된 이 재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짚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재임 기간 중에도 그리고 지금 재임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들의 가슴과 염장을 지르고 있는 자가 있어요. 북에서는 핫바지 하수인 간첩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문재인입니다. 이 기절초풍할 이 문재인에 대한 예우법을 국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역대 어떠한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도 이처럼 노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연금법을 만들어 놓고 나아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재임 중에 본인에 대한 모든 보상법, 연금 및 기타, 그리고 사법처리, 검수완박이죠. 또 예외의 법적 조치 등등을 처리해 놓고 퇴임을 했는데, 이렇게 역사상 최고의 사리 사욕을 채운 천하의 못난 놈, 바로 문재인의 이 범죄상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연금 및 기타 돈들에 대한 것은 비과세입니다. 또 보수 연봉이 2억 3,922만 원이에요. 또 보수 연액은 1억 7,556만 원. 그리고 연금은 매월 나가는 게 1,390만 원이 되고, 또 국민연금이 매월 1,4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또 예우 보조금이 기존 2억 600만 원에서 3억 9,4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활동비가 기존 7,20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차량 지원비는 기존 7,600만 원에서 1억 2,100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 국외여비가 기존 4,8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또 민간 진료비라 그래서 별도로 1억 2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간병인 지원비로 기존 4,300만 원에서 8,7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경호 인력은 기존 27명에서 38명이 추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호원들이 있는 건축비, 경호사를 통해서 경호동이 박근혜 대통령의 2배가 되는데, 여기에 또 49억 원이 들어갔고요. 또 사저 대지 면적을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의 2.5배라고 하는 796평, 건평은 아직도 미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통령 사제, 식재 묘목으로 보통 웬만한 식물원을 능가하는 수준인데 총 3,048주의 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김종숙에게까지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는데 금 191돈, 은 루비 등이 박혀있고, 이 제작비만 6,823만 7천 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부부가 받은 훈장 총액은 총 1억 3,647만 4천 원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MB도 빠지진 않죠. MB는 대략 5천만 원 정도 훈장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들의 발구발에서 신음할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을 하얼빈역에서 저격했던 우리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 혹은 청산리 전투를 전개했던 김좌진 장군, 이런 우리의 국가 영웅에게 수여한 대한민국 훈장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요, 제작비가 172만 1,0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받아간 것은 우리 국가의 민족의 영웅들이 받아갔던 그 훈장에 비해서 무려 40배나 비싼 그러한 훈장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제 말이 믿기지가 않으시면요, 기절초풍할 문재인 예우법 내지는 문재인 훈장 뭐 등등의
이런 그 검색어를 쳐서 인터넷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문재인이가 얼마나 지금도 국민의 혈세를 약탈하고 있는지, 착취하고 있는지, 갈취해서 제놈의 배를 불리고 있는지, 어쩐지 김정숙이가 살이 안 빠진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쳐 드시고 있으니, 너무나 잘 처먹고 있으니 살이 빠질 수가 없겠죠.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앞으로 내년에 전개될 4월 총선 앞두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곧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깨고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지금 여당이라고 해서 국민의힘 공천 받겠다고 거기다가 돈 바치고 그 헛된 돈들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기다렸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손을 뻗치고 있는 곳이 한 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교 12년 선배되고 검찰에 있어서는 19년 선배되는 그런 고영주라는 분이 선배님으로 계시니까 윤 대통령이 조만간에 국민의힘 당을 깨고 아마 새로운 당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 특히 우리 방송을 애청하시는 우리 아시아투데이 애청자들께서는요, 잠시 진득하게 뜸을 좀 들이고 계시다가 윤 대통령이 신당 만들고 이 나라를 국군을 되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진격할 때, 그때 윤 대통령 옆으로 모여주셔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힘당 없어집니다. 제 말 믿으시고 꼭 윤 대통령이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서 제3지대에서 자유우파 보수정당을 만들고자 할 때 애청자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아시아투데이의 애청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최수용의 이슈의 핵펀치를 마감을 하겠습니다. 2시간여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